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5월의 저녁이었다. 박미수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창밖으로 넘어가는 노을빛이 부엌 타일에 번지던 그 평범한 저녁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남편 이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순간, 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미수는 냄비를 내던지고 달려갔다. 여보, 여보! 하고 불렀지만 그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심근경색이란 것은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았다. 이준호는 그렇게 62년의 생을 현관 앞에서 마감했다. 미수는 그 후로 며칠 동안 남편의 신발 한 켤레를 치우지 못했다. 반쯤 벗겨진 채로 현관에 놓인 그 신발이 마치 남편이 아직 집안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장례는 사흘간 치러졌다. 미순의 딸 이수진이 모든 것을 앞장서서 처리했다. 미순 자신은 영정 앞에 앉아 조문객들이 절을 올릴 때마다 고개를 숙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고 손발이 남의 것 같았다. 30년을 함께 살았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너무 오래 함께 있었던 탓에 남편이 없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발인을 마치고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하던 날, 미수는 비로소 한번 크게 울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다. 울고 나자 오히려 가슴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미수는 남편의 옷장을 열었다가 그대로 닫아버렸다. 아직은 안 되었다. 그 냄새, 남편이 즐겨 쓰던 헤어크림 냄새가 옷들 사이에서 피어올랐다. 미수는 옷장 앞에 한참 서 있다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사망 신고와 재산 정리를 위해 은행을 방문한 것은 장례 후 일주일이 지난 때였다. 딸 수진이 함께 갔다. 은행 직원은 정중하게 서류를 내밀며 고인 명의의 계좌 목록을 설명했다. 미순이 알고 있던 통장들이 나열되었다. 월급 통장, 적금 통장, 그리고 증권 계좌. 그런데 그 목록 맨 아래 미순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계좌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다. 미순은 직원에게 물었다. 이게 뭔가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설명했다. 경주지점에서 개설된 적금 계좌입니다. 1993년에 개설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1993년. 미수는 그 숫자를 속으로 되뇌었다. 그 해는 딸 수진이 태어난 해였다. 수진이 태어나던 그 해에 남편은 경주에서 다른 통장을 만들었다. 그 사실이 가슴 한가운데를 천천히 파고들었다. 미수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조용히 유지했다. 거래 내역서를 출력해 주실 수 있나요? 거래 내역서를 집으로 가져와 펼쳐놓은 것은 그날 밤이었다. 수지는 몇 번이나 엄마 괜찮아요 하고 물었지만 미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역서는 여러 장이었다. 30년치 입금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매달 일정한 날짜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적지 않은 돈이 꼬박꼬박 입금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20만 원이었던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50만 원, 1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인출 기록도 있었다. 입학금이 나간 시기, 졸업식 무렵, 명절 전날. 미수는 그 기록들을 읽으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아챘다. 누군가의 자식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졸업했을 때, 명절에. 남편은 30년 동안 다른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것이다. 미수는 내역서를 소파 위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분노도 아직은 오지 않았다. 단지 가슴 어딘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분노는 새벽에 왔다. 미수는 잠을 자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남편의 서랍을 뒤졌다. 옷장을 헤쳤다. 지갑, 수첩, 명함 케이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이 침대에서, 이 식탁에서 함께 살아온 남자가 자신에게 숨긴 것이 무엇인지 찾고 싶었다. 그러다 남편의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빛바랜 갈색 표지의 수첩이었다. 펼치자 여러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고 그 사이에 경주라고 적힌 페이지가 나왔다. 정순, 그리고 아이들 이름으로 보이는 두 글자씩의 이름들. 남편의 글씨였다. 미수는 수첩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남편이 출장이라 했던 날들, 늦게 들어왔던 밤들, 때로 멍하니 앉아있던 눈빛들. 그것들이 모두 새로운 의미를 가지며 재배열되었다. 배신이란 단어가 입안에서 쓴맛처럼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왔다. 엄마, 어젯밤에 잠은 잤어요? 미수는 대답 대신 수첩을 내밀었다. 수진은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미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안 간다.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아이들이 누군지.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려면 어차피 알아야 해요. 미수는 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거부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봐야 한다는 것, 남편과 자신 사이에 존재했던 또 다른 삶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수지는 단호했다. 언제까지 모른 척 살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는 가셨어도 그분들은 살아있어요. 미수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었다. 아파트 화단의 철쭉이 붉게 피어 있었다. 저 꽃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이 얼마나 억울하고 쓸쓸한지를. 미순과 수지는 사흘 후 경주행 기차를 탔다. 미수는 기차 안에서 내내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을 벗어나 대전을 지나고 들판이 펼쳐지기 시작하자 가슴이 이상하게 서늘해졌다. 남편은 이 길을 몇 번이나 오갔을까? 출장이라 했던 그 수많은 날들에 이 기차를 탔을까? 아니면 차를 몰았을까?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주름진 눈가, 피곤한 눈빛. 30년을 부지런히 살아온 얼굴이었다.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를 봉양하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면서 늙어온 얼굴. 그 모든 세월 동안 남편은 이 길을 오가며 다른 삶을 살았다. 기차가 경주역에 가까워지자 미스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두렵지 않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수진이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렇게 경주역으로 들어섰다. 수첩에 적힌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자 택시는 경주 시내를 벗어나 조용한 주택가로 향했다. 낮은 담벼락들이 이어지는 골목, 감나무가 마당 안쪽으로 가지를 뻗은 오래된 집들이 늘어선 길이었다. 택시가 한 집 앞에 멈추었다. 단층 슬라브 집이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놓여 있었고 처마 밑에 고추가 묶여 달려 있었다. 미수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잠시 그 집을 바라보았다. 저 집에 남편이 드나들었다. 저 마당을 걸었고 저 문을 두드렸을 것이다. 미수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수진이 먼저 내렸다. 엄마, 가요. 미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 집 앞에 섰다. 대문 옆에 조그만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다. 제라늄이었다.
붉은 꽃이 아무 말도 없이 피어 있었다. 미수는 그 꽃을 한번 내려다보고 대문 앞 초인종에 손을 뻗었다. 문이 열렸다. 나온 것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정순이었다. 미순보다 몇 살 아래로 보였지만 눈가에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정순은 문을 열고 미순의 얼굴을 보자마자 굳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았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정순의 눈에 먼저 눈물이 고였다. 미수는 굳은 얼굴로 말했다. 준호 씨, 일로 왔습니다. 정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조용히 말했다. 알고 있었어요. 언제가는 오실 줄. 들어오세요. 미수는 잠시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나서 집 안으로 들어섰다. 좁고 단정한 거실이었다. 소파가 낡았고 TV는 오래된 것이었지만 집안 곳곳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 벽에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아이들이 졸업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었다. 미수는 그 사진들에서 눈을 돌렸다. 아직은 볼 수가 없었다. 차를 끓여내오며 정순이 먼저 말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건 어떻게 아셨는지. 미수는 말했다. 은행에서 이 집에 입금된 통장 내역을 봤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나요? 미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제까지도 몰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승이 말을 이었다. 저도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에요. 사귈 때 그분이 결혼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이미 아내가 있다는 것을. 미수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서요, 헤어지지 않으셨군요. 정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분도 떠나지 않겠다고 했고요. 저는 그냥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살았어요. 미수는 그 말을 들으며 분노와 연민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다. 이 여자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잠깐 스쳤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다. 정수는 말을 멈추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분이 저를 사랑했는지 아니면 그냥 책임을 다하려 했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매달 돈이 들어왔고 몇 달에 한 번은 내려오셨어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했으니까요. 미수는 조용히 물었다. 아이가 몇이나 됩니까? 둘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제 다 컸어요. 아들은 결혼도 했고요. 미수는 자신도 모르게 쓴웃음이 나왔다. 결혼했군요. 그렇군요. 정수는 미순의 표정을 보며 말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미수는 눈을 감았다. 자신의 딸 수진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얼마나 울었는지가 떠올랐다. 그 남자의 또 다른 자식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불렀을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미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다. 그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가 오늘 여기 온 건 그냥 감정적인 이유만은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쪽 상황을 알아야 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요구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분이 살아있을 때도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 키우는데 보내주시는 걸 받았을 뿐이에요. 미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다.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오히려 미순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 여자의 체념이, 이 오래된 포기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것이었다. 법적으로 이 가족은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다른 문제였다.
미수는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이들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정수는 잠시 놀라는 표정을 짓다가 대답했다. 준혁이, 그리고 준서예요. 미수는 그 이름들을 가슴속에 담았다. 준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이름들. 남편이 직접 지어주었을 이름들이었다. 미수는 화장실을 빌려 잠깐 혼자 있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분노가 있었다. 배신감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들 밑에 다른 감정이 있었다. 슬픔이었다. 남편에 대한 슬픔인지, 정순에 대한 슬픔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픔인지 알 수 없는 서러움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왔다. 같은 남자를 두고 30년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두 여자. 서울에서는 아파트에서 살림을 꾸리며 살았고, 경주에서는 이 작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다. 둘 다 그 남자를 완전히 가지지 못했다. 그 남자는 그 누구에게도 온전히 속하지 않았다. 미수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다. 그리고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버텨. 거실로 돌아왔을 때 정순이 말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인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미수는 조용히 앉았다. 정수는 잠시 눈을 아래로 내렸다가 말을 이었다. 죄송해요, 미순 씨한테. 알면서도 그 상황을 끊지 못했어요. 아이들 때문이었다고 하면 변명이 되겠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저 혼자로는 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정수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소리도 없이 눈물만 흘렸다. 미수는 처음에 그 눈물을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50년을 넘게 살면서 쌓아온 사람의 감각이 그 눈물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저 여자도 행복하지 않았다. 저 여자도 반쪽짜리 삶을 살았다. 그 생각이 들자 미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두 여자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탁자를 사이에 두고 각자 울었다. 그것이 이상하게도 서로에 대한 위로가 되었다. 울음이 가라앉고 난 뒤 미순이 먼저 말했다. 그 애들은 어디 있어요?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없어요. 알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자랐어요. 수진이 저 사진들을 보며 물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잘 자라줬어요. 제가 힘들어도 그게 위안이었어요. 미수는 벽에 걸린 졸업사진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았다. 졸업복을 입고 활짝 웃는 젊은 얼굴들. 아무런 죄도 없이 이 집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며 자란 아이들이었다. 미수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도 그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복남매였다. 만나지 않았지만 한 아버지의 피를 나눈 남매였다. 미수는 그것이 수진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했다. 말로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겠지만 이것도 현실이었다.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 현실이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미수는 결심한 듯 말했다. 준호 씨 재산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정수는 손을 저었다. 저는 정말 바라는 게 없어요. 미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은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남편이 30년 동안 이 집에 보낸 돈은 이 집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아이들은 준호 씨의 자식이에요.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사실로는 그래요. 정수는 미순을 바라보았다.
미수는 계속 말했다. 내가 이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나는 그 아이들한테 화가 나지 않아요. 당신한테도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나기는 했지만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는 건 알아요. 나쁜 건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다 잘못한 거예요. 정수는 입술을 떨었다. 미순이 처음으로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잘못을 돌리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순간이었다. 그 말이 두 여자 사이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미순과 수지는 경주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모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었다. 어떤 해결되지 않은 슬픔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것은 며칠 전의 그 날카로운 고통과는 달랐다. 남편을 용서한 것인지는 몰랐다. 아마도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죽은 지금 분노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미수는 그것을 오래 생각했다. 분노의 대상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허허로운 허망함 뿐이었다. 창밖으로 경주의 밤이 조용했다. 서울과는 다른 어둠이었다. 소란하지 않고 높지 않은 건물들 사이로 결이 보이는 밤하늘이었다. 남편은 이 밤하늘을 보았을 것이다. 이 도시의 어둠을 걸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 자신의 곁에 누웠을 것이다. 미수는 눈을 감았다. 그 생각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미순과 수지는 정순의 집을 다시 찾았다. 정순은 아침 식사를 차려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미수는 상 앞에 앉아 정순이 끓여온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맛이 좋았다. 담백하고 짭조름한 맛이었다. 정순도 미순의 맞은편에 앉았다. 둘은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 밥을 먹는 내내 말이 많지 않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 정순이 말했다. 좋은 국이네요. 미수는 고개를 들어 정순을 바라보았다. 정순은 말했다. 어제 미순 씨가 하신 말씀 저 많이 생각했어요. 잘못한 건 그 사람이었다고. 저도 한 번도 그 말을 누군가한테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미수는 잠시 후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 말을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 말이 곧 내가 그에게 속은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딘가 오래되고 단단한 것이 둘 사이에서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미수는 서울로 돌아와 변호사를 만났다.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는 자리였다. 법적으로 정순과 그 자녀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었다. 하지만 미수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제가 임의로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미수는 말했다. 필요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미순이 정순에게 나누어 준 것은 크지 않았지만 작지도 않았다. 그 집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만한 몫이었다. 정수는 전화로 받겠다고 했다. 긴 말은 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했다. 미수는 그 말을 들으며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남편이 만들어 놓은 엉망진창인 삶을 자신이 조금이나마 정리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것이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용서의 전 단계, 어쩌면 용서보다 더 어려운 무언가였다. 그해 가을, 미수는 혼자 경주를 다시 찾았다. 수진도 데려가지 않았다. 정순에게 미리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냥 혼자 기차를 타고 내려가 경주 시내를 걸었다. 불국사 근처를 오래 걸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한 경주의 가을은 서울과는 달리 낮고 조용했다. 돌담길을 걷고 작은 찻집에 들어가 차를 마셨다. 남편이 이 도시를 좋아했던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고요한 도시였다. 역사가 쌓인 도시였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 여러 사람들의 삶이 조용히 얹혀 있는 도시였다. 미수는 찻집 창밖으로 낙엽 한 장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0년이라는 시간. 그것은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그 안에서 살아온 시간이기도 했다. 그 시간들은 가짜가 아니었다. 자신이 살아온 것은 진짜였다. 그것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다. 미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따뜻했다.